1930년대 조선 독립단의 사격 훈련장. 그중엔 70이 넘은 나이로 훈련을 지휘하는 여성이 있었다. 일제강점기 여성의 항일 투쟁사를 기록한 근대 중국 조선족 여걸. 윤희순. 그녀는 조선 독립단의 수장이었다. 不仅在朝鲜族，就是汉民族中产生了重大的影响，对这个汉族和其他少数民族的抗议也起到了巨大的鼓舞作用。 한기 여성으로서 40년을 끈질기게 항일 투쟁을 견지해온 여성이 이 세계에서 몇이나 되겠는가? 어느 나라의 여성이 이런 윤희순 의사와 비길 수 있겠는가? 1895년 일제에 대한 경고문을 시작으로 의병대를 조직해 활동한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항일 투사였던 윤희순. 그는 붓을 들어 일제에 저항했으며 총을 들어 적과 대적했다. 조선의 가부장적 굴레를 벗고 붓과 총을 들었던 여성. 그녀에게 나라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었다. 광복 63주년이 되는 해, 우린 한 여성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의병장이자 평생을 항일 독립투쟁에 앞장섰던 윤희순. 보수적인 유학자 집안의 맏며느리였던 윤희순은 풍전등화와 같은 조국의 위기 앞에서 항일 투사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 자신의 생을 기록한 일생록을 비롯해 노래와 경문 등 모두 16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각각의 글에는 빼앗긴 조국에 대한 울분과 남녀가 유별했던 조선시대, 그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한 여성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 국악예술단 연습실. 8월 말에 윤희순 추모제를 준비 중이다. 1895년 을미의병 당시 윤희순이 지은 안사람 의병가. 그때는 이제 그 악보도 없고 또 작곡이라는 것에 그런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보통 뭐 어머니들이 자장자장을 부르든지 아니면 뭐 노동요를 부를 때 부르는 것 같은 또는 뭐 아리랑 같은 것에다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서 이제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춘천 아리랑에 붙여서 하지 않았을까 늘 그렇게.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는 한말 의병운동이 활발했던 지역이다. 유인석, 유홍석 등 쟁쟁한 의병장들과 함께 전시되고 있는 윤희순. 윤희순은 안사람 의병가를 비롯해 8편의 의병 노래와 4편의 경고문 등 총 16점의 글을 남겼다. 19세기 말 규중 여인들의 한글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윤희순의 글들은 1895년 명성황후 시해를 계기로 등장한다.
당시 윤희순의 나이 36살. 그전까지는 살림만 하던 평범한 안악내에서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고 의병대를 조직하고자 붓을 들고 글을 써나갔다. 당시 시와 소설을 짓는 여성은 있어도 사회 참여의 도구로 글을 쓴 여성은 없었다. 죽기 전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일생록을 남겼는데 첫 장은 춘천으로 시집 오면서부터 시작된다. 강원도 춘천시 남면. 지금이야 길이 잘 닦여 있지만 당시에는 굽이굽이 고개를 한참이나 넘어가야 하는 산골 오지. 이곳에서 산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던 고흥 유신애가 윤희순의 시댁이었다. 그 윤희순 할머니가 정한수 떠다 놓고 정성을 들이던 단을 쌓. 윤희순이 살던 집은 아직도 고흥 유씨 후손들이 살고 있어 윤희순의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바로 이 항아리가 이제 윤희순 할머니가 아껴 쓰시던 손때 묻은 항아리입니다. 이게 대대로 물려가면서 아직도 여기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안 깨지고 여태까지 남아있네요? 네. 많이 깨졌어요. 근데 이게 워낙 아껴 쓰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건재한 항아리처럼 윤희순의 이야기도 불과 한 세기 전으로 거슬러 간다. 1875년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시끌벅적해졌다. 한양에서 16살 새색시를 태운 꽃가마가 도착한 것이다. 유서 깊은 한양 해주 윤신의 맏딸 윤희순. 남편은 한 살 위의 유재원이었다. 양가의 아버지가 동문수학한 인연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 그날 밤 한양서 온 새댁을 구경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새색시를 보려고 너도 나도 문에 달라붙었는데 그러다 그만 초가에 불이 붙고 말았다. 아직 족두리도 풀지 못한 새댁을 피신시키고 모두들 불 끄기에 나섰는데 지켜만 볼 수 없었던 윤희순. 족두리와 저고리를 벗어던지고 물단지를 들었다. 동네 안악들이 새댁 구경하러 온다고 광수불을 켜가지고 밤에 오다가 그 초심의 끝에다가 불을 너무 높이 들어가지고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신부를 시아버지께서 달롱 안에다가 지금은 고추밭이지만 이게 옛날에 보리밭이에요. 그리고 보리밭 고랑에다 앉혀놨는데 집이 다 타는 걸 신부로서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족돌이 낭자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그냥 쫓아나가서 물을 퍼서 이제 그 불을 끄고 그랬어요.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윤희순 할머니의 그 기구한 운명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16살 새색시의 결혼 생활은 쓸쓸했다. 남편은 성제댁에 가 계시고 짝일은 두견새 신세처럼 살자니 항상 쓸쓸했다. 남편 유재원은 공부 때문에 오랫동안 집을 비웠고 윤희순은 결혼한 지 20년이나 지난 35세야 첫 아들 돈상을 낳았다. 시아버지 유홍석은 친정아버지 윤익상과 화서학파 동문이었다.
벼슬자리에 나가는 대신 위정 척사 운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었다. 서양 문물로부터 조선의 전통을 지키려 했던 화서의 사상은 유인석과 유홍석을 거치면서 일본을 등에 업은 개화파를 반대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유홍석은 척외문을 작성하고 상소를 올리는 등 반외세 운동에 적극 앞장섰다. 그 화서학파의 그 학문적인 특성이 사상적 기저가 춘추대의적 존화양이론입니다. 그 의리와 명분을 그 금과 옥조로 생각하는 아주 강렬한 그 의리파들인데, 그 이분들이 일제가 그 침략해 들어온 그 시대 상황을, 그거는 그 사람으로서 남느냐 짐승으로 변하느냐, 이런 아주 그 절박한 시대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제 침략 세력과는 타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일제는 그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런 세력으로 규정을 했으니까요. 일제의 조선 침략은 서서히 진행됐다. 1895년 왕비가 살해되고 이어 단발령이 실시되면서 팔도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다. 위정 척사파들이 주축이 된 것은 당연했다. 시아버지 유홍석은 고병정 가사를 짓는 등 춘천 지역 의병운동을 지휘했다. 초기에는 춘천 의병이 강성했던 것은 바로 유씨를 비롯한 이소은 같은 그런 분들이 덕과 그 학식을 갖추고 또 위정척사 사상으로 무장을 했던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춘천이 그만큼 이제 의병이 강했던 거죠.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규중 여인으로 어찌 날 따르겠다고 하느냐. 내가 전장에 나가 생사를 알지 못하니 자손에게 힘쓰고 조상을 잘 돌보거라. 규중 여자, 그것이 윤희순이 전장에 나갈 수 없는 이유였다. 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산으로 올라가 단을 모으고 전장에 나가신 시아버님을 이기게 해달라고 축원을 하였다. 단을 쌓고 지성을 올리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해야 했다. 한말 일본의 침략을 저지하기 위한 의병운동은 1895년 민비 시해를 계기로 해서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외세로부터 조선의 유교적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위정척사파의 보수적 유생들이 있었습니다. 윤희순의 시가였던 고흥 유씨 집안은 대표적인 위정척사파 가문으로 춘천과 제천 의병운동을 이끈 핵심 세력이었는데요. 윤희순은 남성 중심의 보수적 유교 집안에서 여성의 목소리로 국권 수호와 외세 배격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전장에 나간 사이 집안 살림은 윤희순의 몫이었다. 수출 구워 팔아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떠나고 얼마 뒤의 일이었다. 며칠 후에 우리 동네에 의병들이 왔는데 누구든지 나와서 밥을 해달라기에 나가서 도와주었다. 너나 없이 힘들게 살던 시절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생각하면 굶주린 의병을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때는 이제 그 조상들의 제사를 받들기 위해서 쌀을 2대나 3대 빡은 반드시 비축을 합니다. 제삿날 제사밥 짓기 위해서. 그거까지 몽땅 털어서 밥을 해서 드리고 그랬던 모양이더라고요. 의병들한테? 예. 그 후 윤희수는 직접 붓을 들고 일제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한다. 윤희수는 그를 통해 나란 일에 동참하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외놈 대장과 일제 앞잡이들에게 보낼 경고문을 작성했다. 글은 강경하고 분노에 차 있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들아, 너희 부모 살을 베어 남을 죽어도 너희 부모는 살 수 있나? 외놈의 앞잡이 놈들 참으로 불쌍하고 애달프다. 욕설과 비어 이제 오랑캐 놈들, 이 외놈들 뭐 너희 자손들은 무사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굉장히 강압적이고 좀 위협하는 그런 남성적인 목소리를 거침없이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글 마지막에는 항상 잊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의암댁 며느리도 한양댁도 아닌 조선 안사람 윤희순이었다.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도 않았고 감추지도 않았고 굉장히 그런 강직한 성품과 항일 운동에 대한 혹은 자신의 글에 대한 선택과 책임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아무리 외놈들이 장성한들 그날 이후 윤희수는 의병대를 모으러 다녔다. 아무리 여자인들 나라 사랑 모를 소냐. 아무리 남녀가 유별한들 나라 없이 소용있나. 남녀가 유별해도 나라 없이 소용없으니 우리 안사람도 의병하러 나가자는 선동가. 하지만 반응은 싸늘했다. 집안 남자들이 의병하러 나가버려 며느리가 미쳤다며 수군거렸다. 보다 못한 주변에서 집안 어른께 걱정의 편지를 보냈는데 밤낮 없이 소리를 하는데 외놈들이 들으면 죽을 소리만 하니 걱정입니다. 꼭 실성한 사람 같고 요사이 윤희순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하라 이르십시오. 하지만 윤희수는 개의치 않았다. 하나둘 노래를 따라 하더니 1907년 정미의병 때에는 30명의 여성 의병대가 조직된다. 정미의병 당시 유홍석은 이곳 여인의 골 일대에서 의병 600여 명과 훈련을 했는데 윤희순의 여성의병대도 적극 가담했다. 여자들은 뒷바라지 했죠. 밥해다 주고 이제 심부름하고 이제 뒷바라지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윤희순 할머니가 저 산 고개를 일로 넘어 다니시면서 안악내들 다니면서 군사 훈련을 시키시고 그 창을 가지고 덤부사리 밑에 숨어 있다가 외놈이 지나가는 걸 가상해서 찌르는 연습도 하고 뭐 그런 연습들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자들도요? 네, 여자들이. 그게 여자 의병이죠, 그게. 여성 의병들은 특히 탄약 제조에 숨은 공신이었다. 안사람 노소 할 것 없이
수천 명이 모여 노쇠를 모으고 소변을 다려 화약도 만들었습니다. 유황이 부족해 소변까지 끓여가며 의병들은 무기를 마련했다. 윤희수는 이제 여성 의병대를 이끄는 의병장이 됐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은 어쩔 수 없었다. 신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 군들의 화력은 압도적이었다. 패전 소식이 잇따라 들려왔다. 각처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외놈은 강성하고 의병은 쇠약했다. 각처에서 패잔병과 청년들이 모이던 중 합방이 되니 크게 울음소리가 진동했다. 오랑캐들에게 이 나라를 빼앗겨오라. 많은 애국 지사들. 나라가 망하자 유홍석은 오랑캐를 받들 수 없다며 자결을 결심한다. 하지만 아들 유재원을 비롯해 가족들이 만류하자 중국으로 망명, 항일 투쟁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1911년) 먼저 중국에 건너간 시아버지와 남편을 따라 망명을 준비하던 윤희순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시아버지 유홍석이 간 곳을 대라며 어렵게 낳은 아들 돈상을 볼모로 잡고 매질을 했습니다. 훗날 그날 꼭 아들 돈상이 죽을 줄만 알았다고 고백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윤희순은 아들이 죽을지언정 시아버지의 고철 될 수는 없다며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렇게 투철한 항일 정신으로 중국 망명길에 오른 윤희순 일가는 만주에서 힘겨운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요령성. 첩첩산중인 이곳은 한일 합방 이전부터 한민족의 한일 근거지였다. 1911년 윤희순과 유실가 45가구는 요령성 고려구에서 첫 망명 생활을 시작한다. 중국 요령성의 중심지 심양. 만주 지역 항일 투쟁사를 연구하는 김양 교수. 그는 94년부터 윤희순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윤희순의 중국 항일 투쟁 기간은 25년. 하지만 유적지나 문헌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윤희순 의사가 제일 깊은 산골에 시골에 들어가서 항이라는 그런 사직들을 발굴하는데 저는 모든 힘을 다 바쳤습니다. 사실 말이지 정말 윤희순 의사의 항일 독립운동 사직을 발굴하는 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전문적으로 일제놈들이 발이 닿지 않는 곳에 와서 또 체포하지 못할 이런 곳에 가서 발을 붙이고 항일 독립운동을 했고 계몽운동을 했고 모금을 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터를 잡았으니 일제로부터는 안전했지만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 고려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주변에 많은 조선인들이 살고 있었다.
조선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강물을 끌어들여 벼농사를 지었는데 밀, 콩,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던 한족에게는 새로운 농경법이었다. 윤희순 역시 쌀농사 기술을 전수하며 식량을 해결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했다. 조선인들이 많아지면서 마을에 문제가 생겼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조선에서 온 편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거쳐 퍼지곤 했는데 그중엔 독립운동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도 있었던 것이다. 윤희수는 교육의 필요성을 통감했다. 윤희수는 학교를 세울 것을 결심했다. 환인현 남괴마자 마을. 비교적 교통이 편리했고 인근에 조선인들이 많아 항일운동도 활발한 지역이었다. 1912년 윤희수는 이곳에 노학당을 설립한다. 왜 여기다가 노학당을 세웠는가? 그것은 이제 의암 선생의 문인, 유홍석의 문인들이 이 일대에 와서 의병운동을 하니까 이곳에 또 환인 현성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 이런 터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반일 인재를 양성하면 비교적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서 여기다 세운 것 같습니다. 노학당은 당시 독립투사들이 세운 동창학교의 분교였다. 노학당을 거쳐간 학생들은 50여 명. 윤희수는 노학당의 교장으로 반일 사상을 주입하고 동창학교 선생들이 국어, 산수, 역사 등을 가르쳤다. 당시 윤희순의 노학당은 북한 지역까지 알려졌다고 한다. 그 어떻게 그걸 학교를 세워가지고 우리 일본을 내쫓고 우리 독립을 해갔다. 이 생각은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이 정말. 그거는 정말. 그때 우리 시아버님이 이제 여기 독립하던 거는 북조선에서 독립단에 다니다가 그다음에 일본한테 잡혀가지고 6년 감옥살이 하고서 이제 그다음에 여기 윤희순 할머니 이제 그 독립단 있다 해서 이렇게 들어오셨대요. 북조선에서 들어오셨는데 오니까 벌써 거기 해청 걸로로 이사 가셨다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나보진 못했대요. 못했는데 1915년 일제의 간섭으로 동창학교가 폐교되면서 노학당도 3년 만에 문을 닫는다. 현재 노학당 자리에 옥수수밭이 들어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고 담벼락과 주춧돌만이 남아있다. 노학당을 운영하며 항일 투사로 변모하는 윤희순.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시련의 시기였다. 조국 해방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시아버지와 남편의 목까지 다해 가족의 최고 어른으로 항일 투쟁을 이어가야 했다. (1915년) 노학당 폐교와 함께 윤희순은 항일 근거지를 무순 포가둔으로 옮긴다.
윤희수는 이곳에서 30년대 초반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정착하며 항일 운동을 펼쳤다. 요령성 동북지방의 탄광도시인 무수는 일찍이 산업이 발달해 일제 침략의 주요 거점이었다. 그만큼 항일 운동도 치열했다. 윤희순이 정착한 곳은 조선족 예배당과 학교가 남아있을 만큼 조선족이 많은 지역이었다. 윤희수는 먼저 중국인들을 찾아다녔다. 아직 일제의 침략을 받지 않은 중국인들은 일제의 만행과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윤희수는 자신이 겪은 일들과 의병운동을 전해주며 함께 투쟁할 것을 독려했다. 요동지역 조선족 항일 투쟁사를 기록한 동구적계. 항일 운동에 가담한 중국인 중에는 윤희순의 영향을 받은 사람도 적지 않았다. 这样来讲呢，就是什么呢？这个跟那个就是呢，这个人呢，就是那个性格呢非常那个就是那个泼辣，另外一个呢就是呢非常有毅力和耐力。 再一个呢，就是呢，对抗疫的信仰啊比较深刻。由于尹锡顺呢长期这个受到这个日本这个压迫呀，另外呢跟他们已经那个就是过去呀进行过斗争，因此这次呢就是呢显得呢格外的积极。另外呢，他呢积极主张啊和支持当地跟那个就是朝鲜族啊跟那个汉族呢联合作战。 1920년 연변에서 일제의 경신년 대토벌이 벌어졌다. 만주에서 김좌진, 홍범도 장군에게 대패한 일본군이 보복으로 조선인들을 무차별 살상한 것이다. 윤희수는 탄압으로 위축된 독립운동을 살리기 위해 세 아들을 일선에 내보냈다. 그들은 만주 몽골을 누비며 흩어진 애국지사들을 조직해냈다. 1920년 한중지사 180명과 함께 조선 독립단을 결성한다. 야산입니다. 그 당시에 독립단들이 산에 올라갔어요. 모순시 외곽의 조선 독립단 전투 훈련지. 독립단은 윤희순과 아들 유돈상 그리고 유돈상의 장인 음성국이 공동 수장이었다. 조선 독립단은 이곳에서 본격적인 무장 투쟁을 준비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윤희순 사상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환인에서는 조선 독립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노학당을 건립했는데 노학당 건립 후에 여기 와서는 조선 독립단을 건립했습니다. 건립한 목적은 앞으로 무장투쟁에 직접 참가하기 위해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80명으로서 중한 여러 사람들이 연합한 조직을 내어왔고 또 이 조직에서 또 훈련을 하자면 남을 훈련시키면 내 가족이 먼저 솔선이 모범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 부대를 음씨요, 유씨요 그때는 윤희순 의사의 친척들, 음성국의 친척들, 가족들 몽땅 참가했습니다. 무장 투쟁의 중심엔 윤희순의 가족이 있었다. 윤희순의 아들은 물론 사돈 음성국과 조카와 며느리까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예순이 넘은 나이에 윤희순도 백발을 휘날리며 훈련에 참가했다. 유 씨와 씨 가족들로 구성된 이들을 주변에선 가족부대라 불렀는데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이면 사격 연습을 하며 게릴라 활동을 전개했다. 그 외에 윤희순의 장남 유돈상은 젊은 중국인 한국인들을 젊은 인재들을 모아서 학교에다가 모여놓고 강의를 하기 시작해서 저에겐 반일 사상을 주입했지요. 유돈상은 조선 독립단 학교를 세워 반일 사상뿐 아니라 사격술까지 가르치며 무장투쟁 요원을 양성했다. 그리고 1932년 조선 독립단은 양세봉의 조선혁명군과 합세해 무순 습격 작전에 참전한다. 당시 조선혁명군은 요동 지역에서 일제를 상대로 혁혁한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1932년 9월 조선혁명군의 총사령관 양세봉은 중국군과 연합해 일제에 빼앗긴 무순을 되찾을 계획이었다. 거사일은 9월 15일 무순을 지나는 일본군의 철도 운수선을 목표로 삼았다. 志愿者主要就是呢，一个是呢就是那个准备那个草为什么呢？当时那个用军用马匹，所以呢就是那个就是运草送草。另外一个呢就是准备粮食，再一个呢就是那个就是接待伤病员，特别是那个在这个沈海铁路沿线的时候啊。 就是那个义勇军呢，频繁跟那个就是呢义军作战，因此呢负伤人也很多。当时呢就是呢他们呢就是帮着呢养伤和疗伤。 유돈상은 직접 참전하고 윤희순은 후방에서 지원했다. 윤희순 할머니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선에 죽을 쏘아 보냈는데 장교와 사병들이 크게 고무되어 항전 의지가 불타올랐다. 윤희순의 나이 73살이었다. 하지만 무순 함락은 결국 실패로 끝났고 다음 날 일제는 보복 조치로 3,000이 넘는 백성들을 학살한다. 1930년대 초반 일제의 학살과 만행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윤희순은 다시 한번 봉성현 석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중국 요녕성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해 70평생을 낯선 곳을 전전하며 쫓겨 다녀야 했던 떠돌이 생활. 나라 잃은 민족에게 유랑은 천연과도 같은 것이었고 일상적인 행복이란 꿈도 꿀 수 없었으니 윤희순에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슬픔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국만리 인해신세 슬프도다 슬프도다. 어느 때나 고향 가서 옛말하고 살아볼고 방울방울 눈물이라 맺히나니 한이로다. 무순을 떠난 윤희순은 봉성현 석성의 터를 잡았다. 이곳에서 만난 중국 노인은 어린 시절 배운 조선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여보, 밥이 잡숴. 吃饭了. 여보, 생나. 아, 생나 있어. 있어, 有了. 我有你来吧. 抽烟, 你来吧. 그는 이곳에 살던 조선인들이 항일 투쟁을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带着走来那个日本和日本打仗抗议。 일본 놈하고 那个 항일 就在 투쟁할 驻 때 这个 조선 사람 驻这个部 단독으로 队 조직한 항일 都有朝鲜人， 항일 朝鲜人不少，有的呢来取嘛就走了，走了上。
1934년 이곳 석성에서 돈상의 둘째 아들 연익이 태어났다. 모처럼 긴장을 풀고 새 생명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의 밀고로 이 첩첩산중까지 일본군이 들어온 것이다. 是都来，他妈的在青年沟啊，整的沟这个都大伙都来，你不来不行，不来多，3天以后你不来，那房子就给你烧了。这他妈大伙是这着急，是这车他妈那不能烧房子，就来这住。 哎，住一住找一本守备队上来，上来就是搁这个道走啊，走到这个铺子，走这个铺前边，那有翻译官他，点着我们来那沟住，来那沟住一看，哎呀，这高一铺怎么起火了？一本守备队上来就把火就给点了，搁这点完了就上这个正气沟，就眼睛瞅这个大沟啊，来正气沟。 남김없이 죽이고 남김없이 태우고 남김없이 빼앗아간다는 일제의 삼광 정책이었다. 불은 삽시간에 타올랐다. 남자들은 살 곳을 알아보느라 집에는 여자들밖에 없었다. 불길 속에서 애우는 소리가 들려서 정신없이 들어가 포대기채 안고 나와보니 포대기도 아이도 모두 뜨겁더라. 가까스로 돈상의 아들 연익과 교상의 딸 영희를 구해냈지만 불행은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 1935년 6월 13일 유돈상이 처갓집에서 수십 명의 일경에게 체포된다. 무슨 감옥에 투옥된 유돈상은 한 달 이상 고문에 시달리다 1935년 7월 순국한다. 윤희순의 손자로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유연익 씨. 그가 전해 들은 아버지 유돈상의 죽음은 참혹했다.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칼을 찔러가지고서 죽여서 그래서 시신탄나라고 애먹었다고 이런 말씀 그죠.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도 듣고 나보고 직접은 얘기 뭐 어린애니까 뭐 별로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집안 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윤희수는 절망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면 오죽 좋겠습니까? 우리는 만리 타국에서 누굴 의지하며 살며 연지기와 연익이 이 어린 것을 누구에게 맡기오리까? 그는 맨날 하는 얘기가 그러지요. 뭐 이제 아버지, 엄마가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냉정하기가 여기 와서 뭘 목숨을 건지려고 하겠느냐. 맨날 나가서 독립운동하라고 나가라고 그래가지고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이제 할머니를 원망하는 것이죠. 좀 어머니는. 그 독립운동을 안 했더라면 안 죽었을 거 아니냐. 대의를 쫓아 자신을 희생하고 살아왔던 반평생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에서 남편, 아들까지 3대에 걸친 비극 앞에서 윤희순도 무너져 내렸다. 아들 돈상이 죽은 뒤 윤희순은 다시 붓을 들었다. 자신을 비롯해 3대에 걸친 항일 투쟁사인 일생록을 집필한 윤희순은
돈상이 죽은 지 10하루째 되던 날 76살의 나이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쳤다. 1994년 윤희순의 유해가 중국에서 춘천으로 이장됐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투쟁했던 한 여성의 한많은 삶은 광복 조국의 땅에 묻혀서야 끝날 수 있었다. 매사는 시대를 따라 옳은 도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가기를 바란다. 윤희순이 일생록에서 후손들에게 당부했던 이 말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조국의 위기를 틈타 친일파 매국노들이 판치던 시대. 고단한 망명객의 신분이었지만 윤희순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 우리가 지켜야 할 옳은 도리란 무엇일까요? 완관 보수주의자였지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던 화서학파와 항일과 독립을 위해 여성의 굴레를 뛰어넘은 윤희순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